네, 이렇게 북한이 이례적으로 심야의 기습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정부는 곧바로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네, 이 시간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지난 4일에서 불과 24일 만에 어젯밤에 또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번에 사진이나 영상을 보시면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야간 발사를 했고 네. 그리고 지난 7월 4일에는 그 주간 발사했지만 또 그중에서도 아주 넓은 개활지에서 평평하고 거의 뭐 운동장처럼 넓은 곳에서 쏘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수풀들도 다 정리를 해서 새로 조림을 한 그런 장소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금 뭐 보시다시피 네. 거의 숲속에서 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자기네들이 이동식 기습 발사 능력이 확고하게 보유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과시한 그런 발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지켜보니까 단 분리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뭐 이거는 그 심야에 사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단분리라든가 이런 것을 뭐 구체적으로 영상화하는 그런 측면이 좀 어려운 측면도 사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큰 의미라기보다는 이 심야 발사에 따른 그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분석으로는 그동안 쏜 미사일보다 더 멀리 높게 그리고 오래 비행을 했다는 점인데 북한의 이 미사일 성능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ICBM급이 아니고 ICBM을 완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화성 14형의 그 1차 발사 때 완성을 다 했고 이번에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재도립 기술이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재도립 기술의 핵심은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한 7,000도 이상의 그 열을 견뎌서 자세를 안정화하고 그것을 목표 지점까지 그 명중시킬 수 있냐 이게 재도립 기술의 핵심인데 자 지금 지난번에 2,800km까지 올렸다가 980km를 날렸어요. 오늘은 어제는 3,700km까지 올렸다가 또 역시 980km를 날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똑같은 지점으로 날려 보낼 수 있는 능력, 즉 재도립을 하고서도 통신이 그대로 지휘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다. 즉 재도립을 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탄도미사일이 내려꽂을 때는 나선을 그리면서 막 내려꽂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휘소하고 어떤 그 통신이 안 되면은 자세를 잃어버리면 튕겨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배타적 경제수의 방금 이제 보도에 150km 지점이라고 했는데 튕겨나가 버리면 일본 본토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혼슈에. 그렇게 되면 이건 뭐 그 미사일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지난 7월 4일과 비슷한 자리에 낙탄했다라고 한 것은 계속 끝까지 통신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재도립 기술까지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아까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한 10,000km. 북한의 그 평안 북도에서 워싱턴 DC까지 1,600km예요. 그래서 워싱턴 DC, 즉 미국의 수도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확보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소장님은 이 미사일 사거리나 대기권 재진입 관련 기술 등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그 북한이 그 쏘아 올린 것이 이게 ICBM이냐 ICBM급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소위 화성 14호 이것은 한 8,000km까지 날릴 수 있는 ICBM. 에서는 성공했다. 그다음에 이번 경우는 또 사거리라든가 고각 자체가 훨씬 더 또 넓게 이래 또 쏘아 올린 것이니까 이번 경우는 거의 10,000km가 넘는 정도의 사거리의 그 ICBM도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사실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CBM이다 아니다고 하는 거죠.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소위 그 특히 미국 당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이제 탄착 지점 그것을 정확하게 발견을 못했다 손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게 실패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미 실패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미 당국조차도 이 실패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북한 당국은 자기들은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사거리까지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의 규모의 ICBM의 재진입
기술 자체는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발사 장소나 시점도 예상을 빗나가면서 어찌됐건 기습 도발에는 성공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늦은 밤 시간에 도발을 감행한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죠. 예. 이번에 이건 우리가 흔히들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다 하면은 이게 그렇게 중요도가 높질 않습니다. 시험 발사니까 시험하는 거는 뭐 우리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하는데 그러나 특히 이제까지 시험 발사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기습 시험 발사였다는 예. 거예요. 그럼 기습 시험 발사라고 하는 것은 곧 기습 공격을 했다고 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한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것이 핵탄두를 실어서 실질적으로 ICBM에 준하는 핵탄두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나름대로 가능성을 우리한테 줘버렸다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상당한 그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다른 어떤 그 시험 발사보다도 북한의 그 핵미사일, 소위 미사일 이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한테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장소도 평안북도 예상지역과는 달리 자강도에서 지금 발사를 기습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아주 이제 페이크 즉 교란 작전을 네. 많이 했죠. 예. 21일 날 그 7월 20일 날 그 구성 지역에 미사일 부품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또 거기에서 7월 26일이었죠. 김정은의 차량으로 보이는 그런 대규모 어떤 그 승용차 행렬들이 보이는 것 같다. 즉 김정은이 아니면 그 정도 승용차 행렬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북한에 없지요.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그 장소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네. 또 의외로 그 다음 날 7월 27일 날 김정은이 또 참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 군인들을 대거 이끌고. 그래서 김정은이 평양으로 돌아왔으면 이제는 정말 뭐 비도 오고 해서 발사를 안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자강도에서 이제 쐈는데 그 무평리라는 곳을 보면 압록강 즉 중국 국경에서부터 30km밖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바로 북한의 군수 공장인 기계 그 제26 그 기계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총포 그리고 박격포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그 당연히 그 군수 시설이기 때문에 지하 시설이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지하에서 이 미사일을 조립을 하고 네. 그 인근에서 쏘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서 쏜 것은 예를 들어 한미 정보 당국이 먼저 판단을 하고 지금 뭐 미국이 선제 타격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경우에 평안북도보다는 좀 더 내륙인 자강도가 좀 더 안전할 것이고 또 이게 네. 30km밖에 중국 국경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폭격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방공 식별구 냅니다. 예. 이것은 중국의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게 거의 뭐 어떤 그 군사적인 마지막 도발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그들의 안전까지 고려한 그런 기습 도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발사 시점도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 북한이 날씨가 이 맑은 날에 낮에 대체로 발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밤에 발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험 부담을 갖고 발사에 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예. 그 우리 군은요 좀 뭐 밝히기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 북한은 밤에는 전쟁을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기 경보기 밤에도 작전 안 하죠. 왜? 북한은 야간전 능력이 없습니다. 탱크든 뭐 전투기든 뭐든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래식 무기는 야간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북한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야간에는 전쟁 안 해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야간에 핵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물론 핵탄두는 장착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대북한 군사 패러다임을 흔드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로서는 지금은 북한의 저런 기습 어떤 그 미사일 그 발사 이런 것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네. 없어요. 미국이 탐지를 하는데 미국의 첩보위성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첩보위성이 카메라 렌즈 즉 광학 렌즈로 카메라 렌즈로 촬영을 하는 예. 위성들인데 네. 밤에는 촬영이 안 되죠. 당연히 어두우니까 적외선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레이더 카메라 이런 것들은 밤이든 또는 구름 밑이든 다 촬영이 되는데 이 야간에 일반 광학 카메라 위성은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자 이번에는 미국의 레이더 위성이 돌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의 적외선 위성이 돌고 있다.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국에게 탐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줄이는 게 야간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야간은 한국이 그동안 우리 한국군이
북한은 야간에는 전쟁 못해 예. 라고 생각한 것을 한 번에 뒤흔드는 뭐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화면으로 여러분 보고 계시는 장면은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 오늘 오전의 모습인데요. 뭐 화면상으로는 그다지 특이한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네. 사드 이야기 또 좀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했고 중국 측에도 통보를 했다고 네. 밝혔습니다. 기존의 어떤 사드 관련 입장에 좀 수정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수정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네. 또 대통령 선거 그 기간에도 그 강조한 게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그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거쳐야 된다고는 그 얘기는 하나 네. 그렇지만 사드 배치 자체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사실은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증명해주는 그런 그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사드 배치 자체는 필요성과 앞으로 또 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것은 문재인 정부도 이해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필요성 자체가 이제까지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지난번 화성 14호만 날릴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우리가 가졌다고 해도 예. 되는데 이번 경우는 거의 이제 미사일 ICBM 정도 이것을 이제 완성 단계 거의 임계치 소위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와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그 표현할 정도로 하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 안보적인 상당한 위기 상황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위해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그런 근거 하에 이번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환경 평가라든가 이런 네. 절차적인 끝나지 않았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시적으로 배치하는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입장을 변화시켰다기보다는 보다 더 앞당겼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는 소신은 네네. 굽히지 않았는데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미국으로서도 이제까지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약간의 그 의심을 가졌을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환경평가 절차적으로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환경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아마 사드 배치하는 것을 오히려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사실 있었죠. 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를 그 전격적으로 추가 배치하는 것을 결정을 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미국으로서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신뢰도가 사도와 관련된 신뢰도가 높아졌다. 예. 사실 이렇게 상당히 그 반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실망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사드 배치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좀 가졌는데 네. 그러나 이번 경우에 이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굳어져 가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렇다면은 저쪽에서도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그 좋지 않은 그 반응 그런 그 측면이 있겠죠. 네. 네. 자, 지금 화면 보고 계신 장면은 오늘 오후 대한민국 공군과 주한미군의 합동 기지죠. 오산 공군 기지의 모습 또 함께 네. 보고 계십니다. 팽팽한 긴장감도 느껴집니다. 네. 자, 이 레드라인의 임계치 또 필요할 경우에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까지 검토하라. 지금 문 대통령의 같은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서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의지의 표현적인 측면이 크다. 우리 스스로도 주변국들이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나갈 어떤 의지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이 안보 분야 그리고 대북관 분야에 있어서 많은 의심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오늘도 그랬습니다. 안보에는 예야가 없다. 그래서 네네. 철저하게 어떤 우리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우리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국가 보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보고 다만 저는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나설 가능성이 꽤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9월 달에 그 마이클 멀린 전 예비역 합참의장이죠. 예비역 합참의장이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할 능력을 가지게 되면 네. 능력만 가져도 그
그것을 미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뭐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지금 거의 미국인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있고 지금은 현직 미국 합참의장이 그 말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단 말입니다. 현역이.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 뭐 세컨더리 보이콧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격에 대한 당위성을 명분을 실어주는 주변 정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 네네. 지금은 동북아 어쨌든 그 평화적인 상태지 않습니까? 이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뭡니까? 무력 충돌의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금 한미동맹 철저한 한미동맹 하에서 이 상황 관리를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제재가 가해질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일단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협상을 시작한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정확히는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안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우리 미사일 협상 중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 미사일 자체가 우리가 사거리가 충분히 북한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800km까지 용인이 돼 있고 네. 그 이상도 지금 좀 더 우리가 늘려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 사거리보다는 중량입니다. 탄두 중량인데 왜 탄두 중량이 지금 한 500kg까지 예. 용인이 돼 있는데 그럼 500kg 가지고는 북한의 시설, 군사 시설 자체가 지하화돼 있는 것이 사실 많다. 네. 그리고 또 실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인 어떤 시설 자체를 완전히 그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파워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두 중량이 적어도 1톤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1톤 이상의 탄두 중량을 늘리고 이것을 가지고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도발을 한다면은 우리는 사전에 이러한 탄두 중량을 높인 이런 미사일과 여러 가지 공격 수단을 활용을 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이 힘을 시위함으로써 네.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을 어떤 의미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그 소위 적극적인 이 안보적인 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만약 1톤까지 늘리는 것이 협의된다면 그 위협 정도 상당히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500kg 탄두 같은 경우는 건물을 파괴를 하기는 힘듭니다. 건물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나 차량 뭐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살상하고 파괴할 수는 있지만 건물을 뚫고 들어가서 또는 벽을 뚫고 들어가서 뭔가 파괴를 하고 하기는 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1톤 정도가 되면 그것을 충분히 뚫고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고 지하 한 10m 정도 이상까지는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북한 지휘부를 이 탄도미사일로 제거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 지휘부가 있는 그 지하 지휘 벙커는 뭐 지하 한 300m 정도 이런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 1톤짜리 탄도미사일로는 파고들기 힘들고 다만 군사시설 그리고 미사일 저장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뚫고 들어가서 파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500kg짜리 탄두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파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오지 않아도 뚫고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뭐 KMPR 예산 그래가지고 여기다 한 7, 8조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탄도미사일을 한 2,000발 정도까지 가지게 될 예정이거든요. 네. 2,000발이라고 하면 어떤 그 능력인가 하면은 하나의 목표에 주로 2발을 쏩니다. 그러면은 북한 핵심 지휘부 또는 핵심 시설 1,000개를 거의 하루 정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에서 전방위 대북 제재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인데 이러한 일련의 부분들이 북한을 또다시 자극해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바로 그 점이 예. 상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인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 김정은 정권 자체가 지금과 같이 핵 미사일 개발을 심화시키면 시킬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네.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예. 김정은 정권은 핵 늪에 빠져 있다.
늪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빠지게 되면은 내가 허우적거리면 그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정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핵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거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했을 때는 상호 공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무기를 만드는데 모든 정력을 쏟으면서 그럼 그 대신 뭐고 냐 전방위적인 제재가 강화된다는 것이죠. 이 제재가 강화된다면 물론 이제 짧은 기간에 뭐 제재의 여파가 그렇게 확산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 역시 제재는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김정은 정권은 제재의 늪 속에 더 빠지게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대북 제재 법안 자체가 대표적으로 이것을 시사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미사일 발사와 또 그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